지방선거 참패 후에 민주당이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죠.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김종민 의원 인터뷰를 가진 바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현재 지금 무소속 상태로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당에 복당할 계획이십니까? 복당해야죠.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복당 신청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신청은 지금 신청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되게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당무위원회 의결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형식적인 적은 무소속이지만 마음은 민주당에. 이걸 전제로 해서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이걸 전제로 지금부터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엊그제 SNS에 글을 올리시기를 동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꼴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혹시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했다면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당연히 선거가 끝나면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특정인을 대상으로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좀 A는 아니다 싶었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대는 걸 보고 이게 숨도 돌리기 전에 동지들이 지금 제 표현을 하자면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위로하고 치료하고 땀이라도 닦아주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이 끝났는데 그러면 되게 오답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패배라고 하는 것을 부검하듯이 그걸 핑계로 해서 다른 쪽에 상대방에게 메스를 대는 것 같은 행동, 그게 당이나 누구한테도 제가 밖에서 봐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뭐 이재명 책임론 아마 이제 이걸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정치 도의 말고 객관적으로 전략 운영이나 공천 부분에 있어서 패착이 없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이걸 볼 게 아니고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공격하고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했는가, 요 행위 중심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평가가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은 전략 운용을 그러니까 그 평가할 때지 특정 인물을 겨냥할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특정 인물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는 이유가 뭐라고 읽으세요 그러면?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의 역설 같은 건데요.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워낙 커서 책임하고 하면 뭐가 됐든 책임하면 지금 이재명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게 되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경로우전성 혹은 여의도 정치의 경로우전성 이런 표현을 좀 써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여의도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전 갔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늘 있었던 내부의 권력 투쟁 이런 게 시작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보시면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면 이 과정이 거의 뭐 필연적인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늘 반복된다면 뭐 정당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조금 고리타분한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질서와 상대방에 대한 A 같은 이런 걸 갖춰가면서 관리하고 정돈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특정한 사람을 두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경중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집단 책임이거든요. 네. 이게 누구누구를 지목해서 이 사람이 책임이고 이 집단이 책임이고 이렇게 지목하는 건 옳지도 않고 당을 추스리는데 유효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당이 뭐 3연패일지 2연패일지 너무 처참하게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예. 이 상황쯤 되면 당을 저는 재건해야 된다고 봐요. 창당 수준의 재건을 해야 될 텐데 예. 이 과정에서 이렇게 내부 갈등을 예전에 하던 것처럼 반복하는 거는 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권자들이 보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지금 대다수는 쇄신 내지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의원님은 재건이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쓰셨는데요. 거기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깔려 있는 건가요? 재건이라고 해도 좋고 재구조화라고도 해도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경로 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지금 상태, 이 상태 이대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정치 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를 이런 정당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능하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냥 혁신, 변화 이런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로 고치는 재건 수준의 그런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저는 재건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고 아마 이재명 의원, 지금 뭐 상임고문 의원인데 이분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고민이라고 하는 걸 좀 더 풀어주신다면 어떤 고민일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상임고문이 당권에 나서는 게 맞냐? 그러니까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게 맞냐? 지금 사실 이재명 책임론이라고 하는 걸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데요? 왜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근데 당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나 모르겠다. 여러분들끼리 잘 알아서 해봐라. 이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죠. 오히려 책임지는 게 당대표에 그러니까 나서서 다시 그러니까 재건하는 게 책임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만약에 계양 의뢰에 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조금 좀 다른 문제일 텐데 이미 출마를 했고 그냥 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전거를 타고 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멈추면 글쎄요.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질 거냐에서 당을 지금 몇 번의 패배를 지금 해오는 과정에서 그것도 아주 참담한 패배를 해온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당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디를 조금씩 바꾸는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의원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그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거를 이제 하나는 구조적인 게 있을 겁니다. 되게 세계 어느 나라 선거에서도 특히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대선이 끝났고 그때 미국 같은 그런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동맹을 맺고 있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취임 효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가 처음부터 사실은 어렵죠. 애시당초 불리한 선거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구도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를 내고 시민들의 주권자들의 요구에 호응하는 그런 전략과 정책을 내세웠느냐. 이 점에서 저는 그러지 못했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당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 그런 게 저는 겹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김종민 의원은 바로 여기서 진단이 갈리는데요. 바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당이 인물론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함으로써 다른 어떤 인물론이 완전히 사장되어 버리는 결과를 빚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시각은? 아니
그 인물론을 내세웠죠. 이재명 후보도. 일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당이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일꾼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핵심은? 그래, 이재명을 앞세우고 송영길을 앞세우고 이 후보들을 이렇게 냈을 때 이게 효과적이었냐, 혹은 이재명의 등판이 전체 선거에 긍정적이었냐, 부정적이었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예. 굉장히 극적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 나서서 이만큼이나 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고, 이재명이 나서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차분하게,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특히 알겠습니다. 주권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죠. 의원님의 지금 지역구가 광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주 광산구 을입니다. 예. 근데 이번 광주 투표율이 엄청 낮았거든요. 네.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 원인을? 대개 보면 이거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민주당에 대한 탄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였지 광주에서만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건 오히려 다분히 정치적 선동의 언어다, 혹은 전문가들이 되게 게으른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거 대단한 진실이 아니에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시각으로 만약에 본다면요, 전남의 투표율, 바로 광주하고 연접돼 있고 늘 함께 움직이는 전남의 투표율이 지리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광주가 가운데 있고 전남이 빙 둘러싸고 전남도 있죠. 높았죠, 상대적으로. 58.4%나 됐어요. 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가 있는 겁니다. 경쟁 구도의 부재가 이런 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광주는요, 후보 경쟁 말씀하시는 거죠? 후보 경쟁. 후보 간 경쟁, 선거 내에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간 경쟁.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광주에서는요, 저희 광산구가 33.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네. 이거 광산구에는 무투표 당선이에요, 구청장. 그 다음에 시의원이 제 지역구에 셋 있는데 그중에 둘이 무투표 당선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구의원 선거가, 기초의원 선거가 경쟁이 굉장히 낮았어요. 1.2대1 정도밖에, 1.23대1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시범지역인데,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인데 한두 사람씩밖에 안 떨어졌어요. 세 개 지역구에서. 네. 경쟁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전국적인 흐름으로 보면 민주당 심판 이런 성격이 광주도 있겠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주의 경쟁구도 부재가 진짜 문제고, 오히려 광주 선거에서 봐줘야 될 것은 정의당의 후퇴하고 진보당의 약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선거 그 민주당 참패 원인을 또 어떻게 진단하는 시각이 있냐면, 이른바 강경파에 휘둘린 결과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검수완박이고, 그 다음에 당 내에는 이른바 철험회라고는 이 그 의원들 모임이 문제다. 이런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도 지금 철험회 멤버시죠? 멤버죠, 예. 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무슨 강경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쪽을 강경파라고 한다면 강경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네. 이 강경파라는 말은 사실은 보수 언론이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네. 문제를 풀어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강경파라고 하면 강경파 아닌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그건 뭐 저는 그 논의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이거를 강경파로 철험회를 주목하고 거기다 검수완박을 뒤집어 씌우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 탈당까지 또 연결을 짓잖아요. 이거는 이 문제를 볼 때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건 정말 안 맞고요. 네. 이게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당론이었고 당시에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검수완박이란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저쪽이 검수완박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사실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검찰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검찰이 조국, 김경수 이런 우리 당의 중요한 자원들을 이렇게 자꾸 무장해제를 시켜 갔잖아요. 네. 무력화시키고. 이재명도 그렇게 하려다 사실 안 됐는데, 그거는 뭐 다른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걸 갖고 너무 세게 정치권을 휘둘렀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당의 가치와
당론이 있었던 거죠. 당론 추진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 검수한박이라는 표현도 맞지도 않지만 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글로벌 스탠다드 아닙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될 과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가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당이 집단 의지를 가지고 해온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민주당의 선거 실패가 철원해나 강경파들의 무슨 그런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밀어붙인 거나 이런 데서 왔다고 보는 것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이건 보수 언론이 그냥 민주당을 걱정할 때 쓰는 말 아닌가요? 다른 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민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